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3주차 강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1교시에서는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에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의 관점,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과 도덕성에 대한 기본 관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인성의 구조,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죠.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 자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다가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 부분을 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초와 이드, 무의식적인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자아, 에고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라고 하는 건 논리와 시간의 법칙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다. 이도와는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문제 해결, 판단과 선택, 상징화, 추상화 등의 사고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인데요. 사실 상징화, 우리의 문자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상징 체계고요. 지켜야 되는 행동 규칙 중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요즘은 명문화된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상징화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상화, 고도로 추상화해내는 사고 과정 역시 이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초아가 쾌락 원리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데 반해서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초와 쾌락 원리와 연결해가지고 이해하면 좀 편리할 수 있는데요. 원초와의 욕망과 충동이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 제가 1교시 강의할 때 이제 공연음란죄 이걸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럴 때 어떻게 욕구를 만족시키고 긴장을 해소시킬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 상태에서 성욕을 바로 분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는 걸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이것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인성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원초와 이도에서 나오는 게 맞거든요. 리비도가 대부분 행동의 근본적인 원리 내지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맹목적 힘에 불과하고 무의식적이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아, 에고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러한 원초와의 맹목적 에너지를 지연시키거나 축적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욕구 만족을 실현해내는 일이다. 자아의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있었던 좀 흥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남성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굉장히 좋고요. 가정적이고 그런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아동성애, 이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징후 가운데 하나가 그 불법적인 음란 동영상들, 그 가운데서도 아동을 등장인물로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그런 성적인 지향이라든지 성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마 인식을 했었나 봐요. 이게 우리나라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 법률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죠. 범죄의 대상으로 직접 삼지 않고 이 관련된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발각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인 상담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받고 혹시 뇌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아마 담당의 소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뇌 영상을 찍었는데 뇌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아마 그 종양이 자극을 우리가 현실적인 긴장감 속에서 잘 해소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잘 작동해야 하는데 그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종양이 눌려가지고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양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아동성과 관련한 그런 영상을 보고 싶은 욕구 또한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지 않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러한 욕구가 막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막 영상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또 검사를 해보았더니 종양이 재발해서 그 부위를 눌리고 있었더라. 이런 흥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차원이고 이런 것도 다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작동 가운데 하나잖아요. 의식적으로 이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병리학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하고 정상적인 이성적 추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런 원초와 이들을 한계 없이 막 현실 속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자아, 에고가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적인 우리 인성 구조 가운데서도 잘못된 행동하는 걸 방지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세 번째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슈퍼에고, 초자아는 인성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 각 부분 중에서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것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자아는 허용과 금지의 내면화된 체계이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식적 추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허용과 금지, 이것에 대한 기제가 내면화되는 것. 무의식적인 정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 개념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자아는 양심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접근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심은 도덕법칙,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칸트류의 서양 도덕 철학의 전통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양심 개념은 지금 프로이트가 말하는 양심, 초자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성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양심,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 활동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프로이트와 같은 입장에서는 양심을 이성적 차원보다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양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다가가는 접근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학술 논문을 쓰신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양심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이렇게 해서 뭐 프로이트류, 칸트류 살펴보신 다음에 본인이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부분 이것에 근거를 달면서 학술적 글쓰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양심이라고 하는 게 칸트와 달리 프로이트는 좀 무의식적 측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바라볼 때 초자아라고 하는 건 사회의 가치 규범이나 도덕 규칙이 개인 내부에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와 유사한 측면인데요. 이런 가치 규범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1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화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1차적인 사회화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무의식, 본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도 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도덕적 두뇌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서 세팅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전 세대의 개체에게서 저희가 전달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양육의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두뇌에 세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조상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 속에서 전수되어서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진화론 중에서도 유전자, 이것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문화가 유전자와 공진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노선도 있는데 지금 사회화 여러 기관들이 도덕규칙, 개인 내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이트의 입장은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 이 중에서도 문화의 측면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들은 자라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일찍 이른 시기부터 그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시인이라든지 칭찬,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일 것이고요. 반대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비난, 질책, 벌과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아동이 수행하는 어떤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면에 어떤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와 허용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외적인 압력 차원으로 작동하던 부모라든지 사회의 권위가 결국 개인의 내부 무의식적인 정서의 그런 상태에 자리를 잡고 이것이 한 개인 행위를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자아는 부모와 사회를 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금지와 허용,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이제 아동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들,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손으로 만진다거나 입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뜨거운 주전자, 그것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큰 화상을 입을 뻔한 경험이 있다든지 목구멍, 기도보다 큰 물체를 삼키려고 하다가 굉장히 생명이 위험했던 그런 경험을 겪었다면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진행되면서 비록 그 당시 유아 때 경험했던 걸 기억하진 못하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금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에서 한 차원 더 나가면 메슬로우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생존의 욕구 윗부분에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소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용인되는 행위들, 이것을 했을 때 소속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승인되었거나 아니면 제재를 받았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쌓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 내부에 무의식적 정서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초자아라고 하는 건 원초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무의식의 깊은 밑바닥에 지금 우리는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악에 대한 어떤 정서가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아라고 하는 게 의식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거라면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초자아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진 않지만 잘못된 행동하면서 불안이라든지
죄책감 이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게 대부분 초자아를 통해서 우리 행동 규제하는 양식에 해당한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세 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트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해보고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명한 발달 단계가 있죠. 도덕성의 발달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은 도덕성 형성을 동일시, 내면화 등을 통해서 초자아가 성립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아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 규율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빙하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위로 솟아있는 의식의 영역보다 물속에 잠겨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형성에서 초자아의 역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웨디푸스 콤플렉스,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웨디푸스 콤플렉스는 선생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기반으로 해서 초자 형성에 대해 프로이트가 어떻게 해명하고 있느냐 그 설명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사랑과 보호의 원천인 어머니에 대해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남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반대 측면 여아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남아의 경우 그 강한 애정이 이성, 반대 성인 어머니에 대한 연정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반대 작용으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경쟁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존재로 아동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린 아동들은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차이만 봐도 어른의 신체가 아동에 비해서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아동의 충동은 하나의 희망에 불과하겠죠.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거대한 아버지는 아들의 소망대로 쉽게 처리될 존재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벽을 아동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깨닫는 데서 문제가 그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자아에서 중요한 공포심, 유명한 계기가 나오죠. 아버지를 어찌할 수 없다는 좌절감, 그것에 이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무의식적인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품은 아들의 비밀을 아버지가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아버지가 아동 자신을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기, 거세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거세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세불안이라는 공포가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어린 아들은 항복을 선언하게 되겠죠. 항복 선언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경쟁심은 자연스럽게 억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억압된 정신 에너지의 소산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거세 불안과 항복 선언에서 기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세 불안을 겪은 다음에 아동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 보상으로 아버지의 훌륭한 점,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인의 성,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훌륭한 그 점을 가졌기에 어머니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동일시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제시하는 허용과 금지의 체계, 그리고 아버지가 제시하는 사회 규범을 수용해서 자기 행위를 규율하는 준거로 삼는다. 이것을 내면화의 과정으로 프로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아의 경우, 용어는 다르지만 거의 작동하는 과정은 정반대로 바꾸어서 비슷한 것이죠. 일렉트라 컴플렉스의 극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바꾸어서 여아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연정을 품는데 남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초자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 도덕성 발달,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인간의 내적 성숙의 힘과 환경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인 성숙과 변화는 인간의 심리적, 성적 욕구의 발달, 특히 쾌락 추구의 욕구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리비도, 성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체의 각각 부위 옮겨 다니면서 발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는 신체 특정 부위와 관련되는 동시에 앞 단계는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행 단계에서 욕구가 충분하게 만족되지 못하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의 원인이 된다. 프로이트 방식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단계는 구강기, 이제 오랄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유아기까지 거쳐나가는 과정이고요. 이 시기에서 심리적 성적 욕구, 리비도라고 하는 건 입에 집중되죠. 유아는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내뱉는 모든 행동,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먹기, 빨기, 씹기, 물어뜯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쾌락을 충족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거기서 입이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구강기라고 부르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 유아는 세계와 접촉해 나가고 경험하는 방식을 쌓아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먹는 일과 관련해서 어른이 제공하는 양육 방식이 유아가 최초로 사회적 세계에 관한 기대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겪으면 안 되는 건데요. 만약에 먹이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이 고통스럽다거나 불규칙적이거나 유아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무수한 경험들이 반복되는 속에서 유아는 그가 접촉하는 사회 세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입과 관련되는 것, 특히 이제 성인들 가운데 이 흡연 욕구를 잘 끊지 못하는 경우,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구강기 때 모유수의 경험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다거나 불규칙적이었기 때문에 흡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기도 하죠. 구강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항문기 애널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체로 구강기가 끝나는 2살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이제 쾌락 추구의 욕구가 배설기관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을 거쳐서 찌꺼기들이 쌓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내장,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불쾌한 압력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배설함으로써 얻는 긴장 해소의 쾌감, 그리고 욕구와 쾌락의 만족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성인들도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또 특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교시, 여기서 수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배설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비교적 이른 시간에 좀 배설 욕구가 있으면 참아내고 수업 끝날 때까지 수업 시간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가 쉬는 시간에 빠르게 화장실 가서 배설했을 때 큰 쾌감을 느꼈던 경험, 이런 거 있으실 겁니다. 항문기에 대한
쉬운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배설의 쾌감에 있어서 학문기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용변 훈련의 시기가 있죠. 용변을 바로 보는 훈련 시기에서 어린아이가 본능적 쾌락 추구를 제한하고 최초로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됨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용변 바로 보는 훈련, 이것은 처음에 배설과 관련돼서 그 괄약근의 반사적인 운동이 있잖아요. 반사적 운동을 통해서 쾌감을 누리다가 이제 용변 훈련하게 되면 아동의 자유의지로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설에 있어서 적절한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분별하는 방식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요구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학문기에 최초로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됨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남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근기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 프로이트 방식에서 도덕성이 발달해 나가는 단계 5단계죠. 그 중에 첫 번째 구강기, 두 번째 학문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남근기 잠시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